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양양 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플라이 강원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 노선에 이어서 국제선 운항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26일 타이완 타이베이 노선 첫 취항에서부터 외국인 관광객 150명이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내년에는 태국과 베트남까지 노선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라이 강원 문구가 새겨진 항공기가 양양 국제공항 활주로에 안착합니다. 낮 12시 45분 타이완 타이페이를 출발한 지 3시간 반 만입니다. 양양 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플라이 강원이 26일 처음으로 국제선 노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플라이 강원 항공기에 탑승한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162명. 백두대간에 펼쳐진 한반도의 겨울 풍경을 볼 기대감에 벌써부터 설렙니다. 강원도와 플라이 강원은 국제선 취항을 기념해 양양 국제공항에서 취항식을 갖고 명실상부한 항공사의 위상을 갖췄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타이페이 노선에 투입할 186석 규모의 2호기를 지난 16일 도입해 현지에서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행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취항한 양양 타이페이 노선은 양양에서 오전에 출발해 타이페이에 오후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하루 1회씩 주 7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내년 초까지 타이완 출발편 예약률 80%를 넘어선 편당 150명 이상의 타이완 관광객들을 강원도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1월 이후 타이완 가오슝과 태국 방콕, 일본과 필리핀 클락, 마카오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대만 타이베이를 시작으로 강원도와 동북아시아의 하늘길을 연결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항공사 측은 또 강원도민들을 위해 1월에 가족 단위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특가 항공권을 출시합니다. 플라이 강원의 국제선 취항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플라이 강원이 국제선 출항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플라이 강원이 추구하는 관광 융합 항공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포화 상태인 저비용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객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꼽힙니다. 이어서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초 관광 융합 항공사를 선언한 플라이 강원이 신규 항공 사업자 중 가장 먼저 국제선을 취항했습니다. 일단 출발은 순조롭습니다. 내년 초까지 타이베이 출발편 예약률이 80%를 넘어서면서 편당 150명 이상이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 수요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플라이 강원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이번 타이베이 노선을 시작으로 타이완 가오슝과 베트남 호치민 등으로 노선을 확대하고 단계별로 중국 노선을 집중 공략할 방침입니다. 특히 강원도의 최대 장점인 동해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스키장 등 계절별 관광 자원을 목에게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훈풍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뿐 아니라 부족한 접근망과 관광 인프라 등 활성화에 대한 난기류는 여전합니다. 플라이 강원 국제선 항공권이 국내 9개 저비용 항공사와 비교했을 때 최대 2배 정도 비쌉니다. 또 김포와 김해, 청주 등 다른 국제공항에 비해 배우 여객 수요도 절반에 불과한 데다 여기에 공항과 배우 도시, 관광지와 숙소를 연결하는 교통망도 열악합니다. 교통 체계가 편리해야지 그분들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 그 조건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데 아직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뭐 대중교통이 돼도 되고 버스나 택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동할 때 또 안내 표지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관광 융합 항공사로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카지노와 쇼핑센터 등 외국인 입맛에 맞는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해결 과제입니다. 중국 승객인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쇼핑, 우리 이제 K-뷰티라든지 이런 쇼핑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또 카지노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관광 지역이 지금 강원도 지역이 제일 관광 상품으로서 취약한 게 대단히 어떤 그런 아울렛 같은 쇼핑몰이 없다는 거죠.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 취항에 나선 플라이 강원. 각종 난기류를 뚫고 세계 첫 관광융합 항공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도심 속에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들이 여전히 굴칫거립니다. 원주 도심에는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채 20년 이상 방치된 건물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토부 선도 사업에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아 해결할 길이 열렸지만 또 다른 걸림돌에 막혀 해결에 진척이 없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주거단지 한복판에 낡고 허름한 건물 한 채가 눈에 띕니다. 건물 외벽이 뜯어지고 허물어진 데다 안전 펜스마저 녹슬고 구겨져 한눈에 보기에도 흉물스럽습니다.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래도 여러 가지 상권도 많이 침체돼 있고 그래서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죠. 해당 건물은 지난 1995년 건축 허가를 받아 백화점 용도로 지어졌는데 시공사의 보도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건축주와 토지 소유주 간의 법적 분쟁 등으로 24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영동코아 백화점 건물은 지난해 국토부의 장기 방치 건축물 선도 사업에 선정됐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 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LH가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매입해 철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매입 금액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사업 재개를 위한 컨설팅과 공사비 보조 등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또 다른 걸림돌이 생긴 겁니다. 지자체는 산 넘어 산인 민간 소유의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많은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네. 유치권도 있고 수분양자도 있고 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려면은 어찌됐든 그 건축주가 그 LH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로서는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해 건축주를 설득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장기 방치 건물 정비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지만 민간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여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인의 권리라서 그것을 또 국가가 무슨 다른 공적 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네. 인내를 갖고 서로 협의를 해서 나가는 길밖에 없죠. 한편 강원도는 내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장기 방치 건축물의 안전 조치를 위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일단 도비 6천만 원을 확보해 영동코아 인근에 시민 안전을 위한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가 하면 최근에는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가구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 건데요. 10년 정도 이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40대 김모 씨의 집. 작은 원룸에는 침대와 옷가지 등 단촐한 살림도구가 전부입니다.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로 이제는 혼자 밥을 먹고 보내는 시간이 제법 익숙합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연말 같은 때면 따뜻하게 반겨주는 이가 없는 빈집의 공허함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팽한 느낌, 공허한 느낌이 많이 들죠. 살짝 우울증도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어도 다 이제 가족끼리 있으니까 섣불리 전화해서 불러내기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전화도 잘 안 하고 전화 와도 그냥 잘 안 받게 되더라고요. 최근 도내 가구 형태는 김 씨처럼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전체의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구의 보편성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 변화 추세에 따르면 강원도는 30년 뒤 10가구 중 4가구가 나 홀로의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부와 자녀 가구는 줄고 부부와 비친족, 한부모 등으로 가구 구성도 다양화됩니다. 비혼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변화입니다. 강원도 특성상 60세 이상 가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혼인 상태별로 보면 사별 가구가 강원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경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30년 앞으로 진행이 되면 강원도가 타 시군보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강원도 내 1인 가구 증가는 사회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2017년 도내 1인 가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는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47년에는 전체 1인 가구의 60%가 고령자 가구로 예측됐습니다. 1인 가구 다수가 부양할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맞춰졌던 복지 정책을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추는 등 가구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1인 가구의 가족을 대신할 사회적 안전망과 관계망 형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입학 정시 원서 접수가 26일 시작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교는 저마다의 신입생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통합대학으로 새 출발을 하는 상지대 역시 신입생 모집에 한창입니다. 통합 시너지를 활용해 재도약하겠다는 각오인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3월 통합대학으로 출범하는 상지대학교입니다. 상지대와 상지영서대는 지난 1월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고 막바지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9개 단과대학 63개 학과로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교원과 교직원 모두 인원 감축 없이 분산 배치했습니다. 2020학년도 신입생 정원은 모두 2,255명. 지난해보다 높은 3.97대 1의 경쟁률로 9월 수시 모집을 마감했고 현재 정시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상지영서대 기존 학생들은 전문학사로 졸업하거나 원하는 경우 특례 편입 제도를 통해 상지대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오랜 학내 분규를 겪었던 학교가 내년부터 하나로 새롭게 통합되자 학생들의 기대 역시 높습니다. 더 이상 이웃 학교가 아닌 우리 학교의 하나의 학교로서 같이 축제도 즐기고 같이 공부도 하면서 좀 어울리면서 하는 큰 행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상지대는 대학 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전국 1호 공영형 사립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역 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도내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 기능을 더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방에는 대학이 하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의 발전 전망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전국 대학을 중심으로 균등 말하자면 감축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만이 지방대학도 살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살고 학령 인구 급감으로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 새해 새 출발을 하는 상지대가 통합을 발판 삼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동해와 삼척시 간의 통합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를 중심으로 이 같은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는데 삼척시는 약간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 삼척 간 통합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동해 삼척 모두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통합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동해시는 1980년 4월 삼척군의 북평읍과 명주군의 묵호읍이 합쳐져 새로 탄생한 도시입니다. 원래 반은 삼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지자체의 인구가 줄면서 삼척시와 통합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동해시 인구는 9만 명, 삼척시는 7만 명가량으로 두 도시가 합하면 16만 명의 중소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양 지자체 모두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통합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자원의 패키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외부 관광객들의 어떤 그 체류형 관광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 소득을 좀 더 제고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문제는 주민들의 공감대입니다. 지난 2012년 동해시와 삼척, 태백시의 통합 논의가 절정에 달했지만 당시에도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공무원 정수를 비롯해 통합시청사의 위치 등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습니다. 선거 때만 나오는 단골 공약이었지만 항상 진전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성급하게 진행하기보다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시해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실 총선이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 문제를 저는 급하게 추진하는 점은 오히려 새로운 어떤 그 분열과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여기에 시간에 쫓기지 말고 이런 점들은 기본적으로 속도보다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실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속도전을 전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통합에 대한 필요성은 요란하지만 구체적인 통합시의 명칭이나 통합시청사에 대한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장들이 맡아온 강원도와 각 시군 체육회장을 내년부터는 체육인들이 직접 선거로 뽑습니다. 체육단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첫 선거인 만큼 혼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사상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다음 달 14일을 시작으로 내년 2월 18일까지 치러집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강원도 체육회장 선거일은 다음 달 14일입니다.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은 정회원 종목단체 회장과 각 단체 대의원 등 총 33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18개 시군 체육회장 선거는 15일 춘천과 원주, 강릉 등 15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동해시는 다음 달 30일, 철원 내년 2월 10일, 정선 2월 18일 등입니다. 도와 시군 체육회가 각각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준비했기 때문에 일정이 다릅니다. 선거인 수도 정회원 종목단체장과 각 단체 대의원 수를 정해 지역별로 각각 결정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걸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각 체육회가 별도로 선관위를 구성을 해갖고 그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신규 선출된 체육회장은 다음 달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는 체육단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관심과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피선거권이 모두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체육계 내에서는 정치인들의 출마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회장을 맡으면 체육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들립니다. 체육인들은 평소에 규칙과 페어플레이를 준수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선거도 공정하고 투명한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임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도내 체육단체 대부분의 예산을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선거의 정치권이나 자치단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상 처음 치러지는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가 체육계의 독립이라는 당초 취지를 잘 살리며 마무리될 수 있을지 지역 체육계 안팎에 관심이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내년이면 원주역이 남원주에 새로 생긴 역사로 이전하고 도심구간 철도는 폐선돼 대규모의 유휴부지가 생깁니다. 원주시는 도심구간 폐선 부지에 시민이 걸을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철도 때문에 수십 년째 통행에 불편을 호소해온 시민들이 도로를 놓아달라며 반대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도심을 관통하는 중앙선 철도입니다. 복선화 사업에 따라 내년 원주역이 남원주로 이전하면 폐선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유휴부지는 판대역에서 신림역까지 모두 32km, 중앙선 개통 이래 70여 년 만에 도심 내 철도가 사라지면서 활용 방안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 중 원주역에서 행구 수변공원까지 9km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문제를 놓고 원주시와 주민 간의 구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 일대를 시민이 걸을 수 있는 숲길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SOC 예산 100억 원을 확보하고 실시 설계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봄에는 봄꽃을 위한 벚꽃나무 터널 숲길로 만들고 그 옆에는 가을 단풍길도 만들고 이래서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항상 사람들이 오를 수 있게끔 만드는 명품 가락길로 만드는 것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러나 철도 인근 주민들은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 철도로 인한 고립을 호소하며 도로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다면 불상자나 이런 게 갈 수가 없어요. 갈 길이 없어요. 지금도 설계는 도로로 돼 있다는데 왜 바람숲길을 합니까? 원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람길 숲 조성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인근 도로를 확장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 의지가 확고해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눈사람을 만들고 썰매를 타는 등 겨울 추위도 아랑곳 않고 다양한 놀이를 했던 아련한 추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춘천 도심에서 이같이 겨울의 동심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바로 춘천시가 24일에 개장한 시청 광장의 아이스링크장인데요. 도심 속의 겨울왕국의 모습을 한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짝이는 빙판 위를 질주하는 사람들. 친구의 손을 잡고 연인의 어깨에 기대 한 발씩 조심스럽게 내딛다 보면 한겨울 추위가 금세 잊혀집니다. 미끄러지듯 내달리다 한순간 쿵 하고 넘어져도 동심으로 돌아가 아픔보다는 짜릿한 스릴에 웃음이 앞섭니다. 춘천시청 광장 분수대에 조성된 아이스링크입니다. 춘천 중심에 생기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다 멀리 사는데도 한 번에 모일 수 있어서 좋고 스케이트 탈 수 있고 추억 살 수 있어서 좋아요. 한다는 글을 보고 재밌을 것 같아서 오게 됐어요. 겨울에는 뭐 실내에서밖에 데이트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가 유독 따뜻하기도 하고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겨울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24일 개장식을 한 아이스링크는 2,000원만 내면 입장료부터 장비까지 모두 대여해줘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원트리 이벤트와 커피 시연, 컬링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돼 일상 속에서 겨울의 낭만과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합니다. 겨울 관광 사진전과 겨울 영화 상영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돼 겨울 축제가 없는 춘천의 볼거리도 더합니다. 시청광장 아이스링크는 기존 분수대를 이용하여 올겨울 춘천 시민들이 겨울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겨울철 영화 상영, 학기 체험, 관광 사진전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시청광장으로 나오셔서 즐거운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춘천시는 아이스링크 조성에 이어 춘천시민 컬링 대회와 아이스 플로어볼 대회를 개최해 빙상 도시로서의 옛 명성 회복에 나섭니다. 도심 속에서 겨울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춘천시청의 아이스링크는 오는 2월 4일까지 운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강원도는 영국 멀린과의 총괄 개발 협약이 완료됨에 따라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현재 레고랜드 관리동 기초 작업이 끝났고 레고랜드 테마파크 7개 클러스터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멀린사는 내년 중에 골조 공사가 완료되며 호텔 공사도 동시에 진행해 2021년 5월까지 모든 공사를 끝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하중도 내에서 발굴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유적공원과 유물전시관 건립 관련 용역도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KTX 강릉선 탈선 사고는 선로전환기 공사가 잘못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산위원회는 24일 사고 원인에 대해 분선반 단자대에 21A호, 21B호 선로전환기 배선이 반대로 시공돼 탈선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치와 시공, 감리 과정에서 오류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오전 7시 35분 서울행 806호 KTX 산천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료기기와 화장품 등 강원도 내 주력 수출 상품들이 해외 경기 위축에 따라 감소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본부가 내놓은 11월 강원 지역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도내 수출 규모는 약 1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억 9천만 달러 대비 13.8%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올해 월별 최대폭의 감소율이었으며 1월부터 11월 누계로는 전년 대비 0.6%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올 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강원권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경춘국도가 뜻밖의 우회 노선이 제시되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노선의 80%가 지나는 경기도에서 강원도가 제시한 기존 노선안에 브레이크를 건 건데요. 이번 시간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남상규 도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제2경춘국도 어떤 사업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2경춘국도는 지금 이제 이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금남리에서 이제 춘천 서면까지 건설되는 총 연장 33.7km의 이제 4차로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근데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강원도에 만일 이게 건설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교통량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정부가 이걸 이제 하게 된 이유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이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은 지역의 입장을 반영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일종의 어떤 경제적 효과 이런 거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입장을 고려해 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수용한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과거 이런 그 인프라 이런 교통 인프라들은 중앙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바텀업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이른바 바텀업 방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강원도의 입장이 아주 고려돼서 당신들의 편익에 맞게끔 설계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승인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게 통과하는 부분이 이제 경기도와 조금 이제 이해상충되는 부분이 겹치면서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만은 강원도의 입장이 고려돼서 승인된 사업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민의 편익이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 점은 꼭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2경춘국도 소개와 더불어서 좀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처음 제안한 취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기존의 그 경춘국도가 민자로 조성이 되면서 네. 춘천과 서울 고속도로에 대한 이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포화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명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집중되는 그 포화 상태가 교통의 흐름을 너무 많이 제어하기 때문에 이 수도권과의 이 최단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 최단거리 노선의 신설이 필요했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신설을 위해서 강원도가 접근성 향상과 관광 수요의 유발을 위해 가지고 제안했고요. 이 제안한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로다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입니다. 네, 이렇게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좋을 법했지만 근데 뭐 최근 경기도에서 강원도가 제시한 노선과는 조금 다르게 좀 우회 노선안을 제시해서 갈등을 좀 빚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경기도가 제시한 우회 노선은 좀 살펴보셨나요? 예. 그 경기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특히 가평군의 입장에서는 이 제2경춘국도가 신설이 될 경우 경기도 가평읍을 경유할 경우가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효율성이 높을 거라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평읍을 경유하는 노선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경기도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화선 경기도 그 제2행정부지사가 지난번에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가지고 청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가평읍 내를 경유하는 노선으로다가 지금 자라섬과 현재 노선은 자라섬과 남이섬 사이를 지나가는데 이 노선을 좀 더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가평읍을 경유할 수 있게끔 해달라. 예, 네. 여기 요청을 했고요.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경기도의 의견일 뿐인 거고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경기도와 이와 같은 우회 노선을 제시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또 남현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입장은 이해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최단거리를 만드는 도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의 입장이 이제 물론 뭐 IC가 여러 군데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유를 하면은 경기도 측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라든가 이제 교통 편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제2 뭐 그야말로 그 경기도의 국도 내지는 그다음에 혹은 뭐 우리 정말 이 혼잡과 교통 정체를 벗어나려고 했던 우리 취지와는 전혀 이게 무관한 맞지 거거든요.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겉으로는 드러낸 것이 이제 남이섬의 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 이게 당림리 쪽으로 통과하다 보니까 이제 남이섬이 경관이 훼손되고 그다음에 거기 많은 배들이 또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운항에도 문제가 있다. 이 이제 말을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연 경관 훼손은 물론 생태계도 우려된다. 아마 겉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거기가 수상 레저가 활발한 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고 안전장치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이 조금 더 들들여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또 훼손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면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하면 될 일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삥 돌아서 가고 좀 더 IC를 많이 높이자. 이거는 정말 이른바 원래 계획을 오히려 누더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지지만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퇴색되는 것들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고 또 경기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제2 경춘국도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에서 춘천을 오가는 데 있어서 상습 정체나 포화 현상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추진된 사업이고 강원도에서 제시하고 올 초에 또 이제 예타 면제로 돼서 지역민들의 기대를 상당히 받았었던 사업인데 경기도의 반응이 이제 강원도와 춘천시에서는 조금 황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요. 이제 서두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2경춘국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제안을 한 사업이고 네. 또 이 예타 면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강원도가 중심입니다. 그 네. 이야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은 모든 편익은 강원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가평군의 입장도 뭐 이해는 못할 바는 아니지만 네. 지나치게 그쪽의 지역 논리를 적용하다 보면은 강원도가 수혜를 보아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가 수혜를 못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경기도가 제안한 안으로 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최초 안에 그 IC가 4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그 많은 지역, 경기도의 곳곳을 지나면서 차량이 오히려 더 정체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불보듯 뻔하게. 네. 정체가 이루어지면 결국 이 제2경춘국도 또한 지금 현재의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와 똑같이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또 잘못하면 오히려 현재 경춘국도에 지나다니는 차량이 모두 제2경춘국도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만큼은 가평군의 그 입장을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춘천시의 입장이고요. 네. 이것이 이제 최종 결정이 되고 설계가 반영될 시기가 도래하면은 강원도와 이 춘천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 제시를 하고 대응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이 좀 기대가 있었던 만큼 실망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지역민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경기도의 안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 불가라는 의견이 많고요. 네. 여기 이 또한 춘천시에서 이 지역민들의 그러한 의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역의 국회의원도 오늘자 신문 기사에 의하면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거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가 제시한 사업이고 강원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예타 면제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이 편익에 대한 수혜자는 경기도가 아니라 강원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강원도와 서울을 잇는 최단거리의 노선을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본 목적이라고 봐야죠. 이 부분은 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강경한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데 사실 SOC 사업이라는 게 막대한 좀 경제적인 부분이 예산이 좀 투입된 만큼 노선을 바꾼다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팽팽한 상황인데 그렇죠. 경기도가 제안한 우회 노선에 대해서 좀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비가 1조 845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강원도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신청을 했으니까 들어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아주 중요한 정부 사전 그러니까 이 심의 어떤 단계를 싹 져버리고 해준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회 사업비로 들어가면 무려 1,000억 원 이상의 지금 돈이 더 들어간다 그래요. 뭘 하진 않았지만 일단 예상되는 금액이. 그런데 정부는 일단 400억 정도 이상의 증액은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정부가 수용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타 지역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또 듣지 않겠어요? 어디랑 어디게 봐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건 현실성도 별로 없는 아니고 사실 아까 말씀드리면은 그런 게 그러니까 남이섬의 안전과 자연 생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그 금액 범위 안에서 더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인데 네. 지금 현재 유사한 거리 그다음에 그 위치 그러니까 도로 위치 옆에다가 비슷하게 건설한다면은
그건 사실 두 번째 도로밖에 안 되잖아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가고자 했던 그 원칙이 훼손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정부 입장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1,000억이라는 이상의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바꿀 정도면은 무언가 확실한 타당성과 그다음에 확실하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것이 반영돼야 정부도 그 돈을 투자할 수가 있지만 1조 원이 넘는 사업에서 이렇게 사실 경기도의 그 좀 편익이 많이 고려된 이런 제안들을 정부가 수용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 그다음에 기재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시기에 좀 경기도가 제안한 우화의 노선 가능성은 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국토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성을 점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일단은 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경기도안에 대한 수용은 절대 불가능한 부분을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 상황에서 춘천시가 제시한 안도 있습니다. 그 현재 국토부안이 자라섬과 남이섬 사이를 지나는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네. 춘천시에서 제시한 안은 그 부분이 가평 쪽으로 올라간 가평군의 안하고 다르게 이 아예 남이섬이 남쪽 지역으로 해가지고 춘천시 방아리 쪽으로 노선을 지나가게 하게 되면은 이 경우는 춘천과 서울을 잇는 최단 거리도 유지가 되고요. 네. 또 지금 기존의 남이섬이 사실 행정구역은 춘천시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경제적인 그 수혜는 모든 편익이 다 가평군으로 가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춘천시가 그 방아리 쪽에다가 남이섬의 선착장을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과 연계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어서 지역민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춘천시 안에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좀 이 상황에서 국토부의 입장도 좀 궁금하긴 한데 강원도가 경기도에서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주장에 있어서 국토부는 어떠한 좀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사실 국토부가 보면은 아주 우유부단한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아직 입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뭐 이것은 이제 사업비 산출을 위한 임의 노선이었지 뭐 이것이 뭐 이렇게 반드시 될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발을 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네. 정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갈등을 미루는 듯한 그런 태도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우리 타다라는 문제에서도 봤잖아요. 네. 국토부가 타다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거 봤을 때 결국은 그 해당 어떤 그 주체들에 대한 갈등 조정보다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방기하다가 법에다가 심판을 미뤘고 결국 이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입법으로 해서 이제 규제하는 과정을 했는데 저는 담당 부처가 이렇게 좀 무책임한 태도를 하는 건 별로 온당한 모습이 않다. 아니다. 그럼 네. 정부가 결국 국가적으로 가장 가지고 있는 핵심적 기능이 갈등 조정 기능인데 이것을 정부가 예산권, 행정권 다 그런 통제권을 갖고 있으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일단 그 어떤 자율적 기능에 맡기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조금 제가 보기에 정부의 기능을 좀 방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국토부가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이제 내년 초면은 이제 그 기본 설계 착수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6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는데 아니 이게 노선이 안 나온 기본 설계에 착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뭐 지금 혼란이 좀 있지만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남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시가 제안한 안도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아까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양쪽의 주장들 갖다 놓고 어떤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이 사업의 당초 취지와는 어떤 게 부합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죠. 무조건 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갈등을 뒤로 미루고 정부가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쯤에서는 정부가 좀 책임감을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이번 타다 문제에서 봤듯이 굉장히 이거는 민간의 시장의 어떤 갈등만 증폭시킨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결과를 빚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기도도 국토부가 잘 설득을 한다면 저는 대승적인 결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강원도의 사업이니까요. 네, 좀 국토부의 액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부의 액션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대로 네. 지금 아직까지 너무 우유부단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이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이라는 그 사업에 대한 기본 본 목적에 대해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건 특수 목적이 아무래도 이 많이 발전된 지역과 덜 발전된 지역을 갖다가 고르게 어느 정도 그 지역 주민들이 공유한 삶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이거든요. 네. 그 일환으로 다 이게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또 그래서 예타도 면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만큼은 모든 이 편익에 대한 수혜측이 강원도가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네, 뭐 제2경춘국도 강원도와 춘천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었잖아요. 지역민의 그렇죠. 많은 기대를 받기도 했었고요. 제2경춘국도가 강원도 SOC 사업으로 갖는 좀 의미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실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기존 경춘국도가 갖고 있는 이 교통량, 이 분산 효과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 분산 효과를 통해서 수도권과 강원권의 이 최단거리와 이 시간 단축을 목표로 설립되는 도로인 만큼 네. 이 서울과 그다음에 이 강원도의 이 접근성에 대한 시간이 많이 단축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강원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가져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이번에 이 사업에 있어서 그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4대강 사업 때 처음 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역단체 내에 본사를 둔 기업을 해당 사업에 해당 사업을 갖다가 수주할 수 있게끔 네. 참여를 제한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서두에 우리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전체 구간을 볼 때 80%가 경기도를 지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경기도 지역 업체가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강원도뿐이 아니라. 네. 그러면은 강원도 업체와 경기도 업체에 또 결국에는 경쟁이 될 우려가 많은데 거기서 제 생각은 강원도 업체가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 네. 그것이 지역 경제에 도움될 거라고 보는데 경기도 업체가 될까 봐 좀 사실 우려도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안들이 좀 정제되어야 할 것 같은데 내년 본격적인 설계 시작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팽팽한 줄다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앞으로 강원도나 춘천시에 요구되는 노력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돼야 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도로의 목적이 이제 그러니까 정체를 빚는 도로를 새로운 대안도로를 건설하자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 건설되는 도로가 또 다른 정체를 빚는다면 그거는 문제의 본질이 안 되잖아요.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본질을 좀 보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지역 이기주의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국가 균형 발전하는 차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내 정치권을 비롯한 뭐 각종 단체 그다음에 도정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와 얘기를 할 때 좀 전략적으로 협상에 좀 임하고 그다음에 정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안들을 가지고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대안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좀 현실적인 안들을 좀 낼 필요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이 사업의 규모가 아까 1조 좀 넘는 그런 그 금액이잖아요. 네. 이 적정성 규모를 벗어나지 않는 쪽으로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남현님 참 지적하셨지만 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앞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발주하고 할 때 도내 기업들의 어떤 그 소외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이 사업의 당초 취지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어떤 원칙적 차원에서 좀 그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방안들을 내는 게 지금 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그 정말 아까 각각의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야를 떠나는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는 지역 이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소외나 강원도의 편익이 무시되는 쪽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협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전략에 좀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남은 숙제들을 좀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남상규 도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역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